세계 최고의 방산업체에 있는 극비 프로젝트 팀 스컹크웍스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걸 잘만 만들어내는 스컹크웍스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설립된 지 100년이 넘은 록히드 마틴은 세계 최고의 방산업체라 할 만큼 엄청난 자본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록히드 마틴이 지금과 같은 입지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한 팀 덕분인데요. 겨우 한 팀이 이런 대기업을 이끄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각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1903년 라이트 형제의 동력 비행으로 시작된 미국의 항공기 제작 산업은 2차 대전 중 폭발적으로 성장했는데요. 그도 그럴 게 야마토 전함이 침몰할 때도 하늘반 항공기반이라 할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미군이 그 정도로 항공기를 많이 찍어낸 덕에 미국의 항공기 제작 산업은 호황을 누렸지만 2차 대전이 끝나고 기세가 꺾여버리는데요. 그 이유는 전시라는 상황에 맞춰 과하게 확장된 항공기 생산 설비가 남아돌면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수요가 늘어났던 민수용 항공기 제작 산업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제한적인 성장성, 치열한 경쟁, 설계 및 제작 결함에 따른 잦은 사고 등의 원인으로 1970에서 80년대에 많은 업체가 문을 닫게 되었죠. 게다가 냉전이 끝난 1990년대에는 국방 예산까지 축소되어 미국 내 32개의 거대 방산업체가 9개로 정리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록히드 마틴은 살아남았죠. 오늘날 미국의 항공기 제작 시장은 개인용 소형 항공기를 제외하면 록히드 마틴, 보잉, 노스롭 그룹만 3곳의 독과점 체제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런 혹독한 변화 과정에서 살아남은 만큼 록히드 마틴이 걸어온 길도 순탄할 리가 없었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록히드와 마틴이 합쳐진 회사인데요. 오늘의 주인공 스컹크웍스는 록히드에서 시작됐죠. 1912년에 설립되었다가 1932년 민간 수송기 사업에 사운을 걸고 재출발한 록히드는 2차 대전 이후에도 중견 업체들 중 하나였는데요. 그러나 1950년대 주력 사업이던 민간 수송기 부문에서 미국 최초의 대형 터보 프롭기로 평가받는 L-188 엘렉트라를 개발했지만 기체 결함에 의한 대형 사고가 연이어 일어납니다. 이에 따라 막대한 손실을 보고 회사의 존립마저 위협받은 록히드는 이후 보잉과의 경쟁에서도 밀려나 결국 주력 사업에서 철수하고 맙니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라 했던가요? 록히드는 오히려 첨단 군용기 개발에 잇따라 성공하면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는데요. 그 배경에는 다름 아닌 스컹크웍스가 있었습니다. 스컹크웍스는 전쟁 중이던 1943년 록히드의 소규모 개발팀으로 급하게 설립되었는데요. 당시 업계에서 촉망받던 록히드의 엔지니어 켈리 존슨에게 미 국방부가 6개월밖에 안 주고서 신형 제트기를 설계하라고 했기 때문이었죠. 록히드로부터 설계사와 기계공 50여 명 정도를 지원받은 켈리 존슨은 기한보다 한 달 앞당겨 아예 시제품까지 완성해버립니다. 괜히 업계에서 촉망받은 게 아니었죠. 그렇게 완성된 P-80은 9,000기 이상 팔려나가는 베스트셀러가 되는데요. 켈리 존슨의 성과를 인정한 록히드의 경영진은 업계 최초의 시도를 하는데요. 켈리 존슨이 이끄는 소규모 개발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승인한 거였죠. 켈리 존슨은 그렇게 탄생한 스컹크웍스에 퇴근하기 전 매일같이 들러 미래의 항공기에 대한 자유 토론을 했고 그 결과와 부합하는 시제품을 만들어내면 록히드에서 소수의 인원을 빌려와 일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방식 때문에 실패도 적지 않았는데요. 새로 개발한 소형 여객기는 2차 대전으로 남아도는 걸 싸게 사들인 민간 항공사에 외면받았고 1950년대의 기술로 시도한 수직 이착륙기도 실패했죠. 우리나라가 6.25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록히드는 수직 이착륙기를 만들고 있던 거였는데요. 그러나 이런 실패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인원을 빌려 창의적으로 작업하는 방식 덕분에 투입 비용과 본사의 재정 부담은 크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록히드는 스컹크웍스를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둡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죠. 실패를 거듭하면서 축적한 기술력과 창의성은 세상을 놀라게 하는 획기적인 제품들의 연이은 개발과 성공으로 결실을 보았습니다. 1954년 세계 최초로 마하 2 이상의 속도를 기록했고 이어서 15개국에 판매된 베스트셀러 초음속 요격기 F-104를 발표했는데요. 1년 뒤인 1955년에는 다른 항공기들은 접근하지도 못하는 21km 상공에서 비행하는 U-2의 개발에도 성공했죠. 이런 U-2의 초기 판매 실적은 2,250만 달러였는데요. 이는 앞서 언급한 L-188의 개발 실패로 인한 총 손실액의 40%에 해당하는 엄청난 돈이었죠. U-2는 그 후에도 더 생산된 것으로 알려지므로 소규모 개발팀의 단일 제품이 본사의 손실을 만회하고도 남을 만큼의 실적을 달성한 거였죠. 1964년에는 21세기인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는 엄청난 비행 기록을 보유한 SR-71 블랙버드를 개발했는데요. SR-71은 격추하기 위해 미사일을 쏘면 이미 사라진
터진 뒤로 할 정도로 엄청난 속도를 자랑했죠. 하지만 이런 SR-71은 천문학적인 유지비와 정찰 위성의 발달로 인해 퇴역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스컹크웍스의 역작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1981년 전 세계 항공업계와 방산 시장을 엄청난 혼란에 빠뜨린 스텔스기 F-117 나이트호크가 바로 스컹크웍스의 역작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88 올림픽을 열기도 전에 미국에서는 스텔스기를 개발했다는 건데요. 정말 외계인을 고문한 게 아닐까 의심이 될 정도긴 하죠. 당시 관련 업계가 받은 충격은 2000년대 스마트폰 시장을 선도한 아이폰을 능가하는 수준이었는데요. 이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스텔스기를 만든 국가는 러시아, 중국 정도인데 얘들도 말이 많은 거 보면 당시는 어땠을지 말 다 했죠. 하지만 스컹크웍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군사적 우위는 애초에 달성했지만 그런데도 천조국은 더 강한 무기를 원했는데요. 이에 스컹크웍스는 두 팔 걷어올리며 엄청난 저력을 보여줍니다. F-117 이후 스컹크웍스는 최강의 스텔스기로 유명한 F-22 렉터를 개발했는데요. 한 번에 너무 멀리 도약한 나머지 상대할 전투기가 없는 최강의 자리에선 F-22는 외계인이랑 싸우는 거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였죠. 하지만 F-22는 최강이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미군도 허리가 아파져 오는 유지비 때문에 결국 2030년대 퇴역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역시 무기는 성능도 성능이지만 가격도 성능 못지않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F-22의 뒤를 이어나온 뚱뚱한 스텔스기인 F-35 라이트닝2도 스컹크웍스가 개발했는데요. 그 어떤 나라에도 주지 않는 F-22와 달리 미국과 엄청 친하면 얻을 수 있는 F-35는 미래가 기대되는 전투기 중 하나입니다. F-22 다음 가는 최강의 전투기인 F-35는 대부분의 공중, 방공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막강한 성능으로 사실상 전략무기로 취급받고 있죠. 그래서 미국도 엄청 친한 나라가 아닌 이상 F-35의 판매를 허락하지 않을 정도로 기술 유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RQ-117 센티넬 같은 무인기도 개발했지만 스컹크웍스는 더 먼 곳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바로 SR-71의 후속기인 SR-72입니다. 2025년경 첫 비행이 이루어질 거라는 SR-72는 엄청나게 높은 고도에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구를 돌 수 있는 항공기인데요. 겉으로는 정찰기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미군은 전 세계 어느 곳이든 1시간 안에 타격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한 전적이 있죠. 아무튼 항공사의 한 획을 그은 소규모 팀 스컹크웍스는 창립자인 켈리 존슨과 함께 활동했던 주요 멤버들이 모두 은퇴하면서 혁신적인 원칙과 운영 원칙이 다소 희석되었다는 평을 듣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세계적 기업들조차 유사한 방식의 신규 사업 조직을 운영한 만큼 스컹크웍스가 남긴 발자취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스컹크웍스는 대체 어떻게 성공한 걸까요? 가장 먼저 원칙에 충실한 운영을 들 수 있습니다. 스컹크웍스의 수장이던 켈리 존슨은 수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1950년대에 14개조 원칙을 직접 작성하는데요. 이 14개조 원칙에 충실했던 운영 덕분에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제품을 꾸준히 개발할 수 있던 거죠. 다음으로 소수의 비전통적 만능인으로 구성되었다는 걸 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비전통적 만능인이란 시야가 좁은 전문가보다 전통적이지 않은 접근 방식을 받아들일 줄 아는 폭넓은 사람을 뜻합니다. 스컹크웍스는 특수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모험도 하고 실패도 할 수 있는 자유를 전통적으로 중시했고 그 결과는 스텔스기 개발에서도 잘 드러났는데요. 스텔스기의 핵심 원리를 찾아낸 팀원은 항공 엔지니어가 아니라 수학 전공자였죠. 또한 이런 구성원 유지의 중요성을 알고 있던 스컹크웍스는 소수정예로 일하는 대신 1950년대 당시에 이미 성과급제를 주장했는데요. 정말 혁신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명한 목표의식을 가진 강력한 리더의 선도를 빼먹을 수가 없는데요. 원칙에 충실하게 비전통적 만능인들로 운영해도 결국 누군가는 현장에서 이끌어야만 하죠. 그 역할을 했던 인물이 켈리 존슨과 그의 후임으로 리더는 프로젝트의 모든 면을 파악하고 통제해 작업을 주도할 것을 요구받는 위치인데요. 이와 동시에 개발에 대한 확신과 동기를 부여하고 모험적인 구성원들이 가진 특이한 능력과 사기를 유지할 것도 리더에게 요구되는 역량이었죠. 머스크형? 아무튼 이런 스컹크웍스는 ADP라고 이름만 바꿔서 그 역할을 계속해오고 있는데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걸 잘만 만들어내는 스컹크웍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